자, 끝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지지율 한번 봐보겠습니다. 43.8% 기록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요. 특히나 2030 중도층 부정평가가 우세했고요. 부동산 정책이 잘못이다라는 평가가 59.3. 여기서만큼은 4050도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예견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네. 그 한길 리서치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고 이런 상황은 지난 한 달 가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됐는데, 근데 저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은 여전히 뭐 한두 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나온 걸 가지고서 또 장동혁 대표를 이제 비판하고 이런 식의 사설까지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고 있다, 지지율에서. 이거는 김민석이도 자인한 겁니다. 김민석이가 공개적으로 그거 시인했어요. 이 정청래를 공격하느라고 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 물리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말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확실히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야. 김민석이가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그러면 이 이재명 지지율 추락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락은 이게 동반 추락이잖아요. 동반 추락이고 특히 2030 세대에서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보통 2030이 여론조사에 잘 응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정책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 성향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 지지율을 다시 올리려면 이 정책 민감도가 높은 이 2030, 40 세대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개발해서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가까이로 쭉 던지면 그러면 지지율 응답도가 높아져요. 예, 그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정권이 그걸 가지고 한 두어 달 만에 지지율을 다시 만회하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정책 민감도가 가장 높은 1230 세대, 40 세대가 중요 정책,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정책은 부동산과 이 학교 문제거든요. 이거는 5천만이 다 전문가야. 그 분야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재명을 비판하고 또 부동산 정책을 불신한다. 이거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한테 남은 길은 계속해서 동반 추락하는 것밖에 없다. 이 동반 추락이 계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사실은 이미 시작된 건데 누구 책임이냐 갖고 공방이 벌어져요. 지금은 김민석이가 정청래 너 때문이야라고 공방하지만 이거 불과 며칠 후에 이재명 책임이야라는 얘기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야 니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전 투구 양상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지금 분위기로 돼도 뭐 딱히 지지율 반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민석도 이제 지가 살아야 되고 지가 총선 공천해야 되고 대권 꿈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청와대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을 추세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지지난번 최고회의 때 비공개회의 때 지지율 추세에 대해서 우리 당에 제가 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당에도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게 떨어졌는데 0. 몇 프로, 1% 이렇게 2주 정도 빠졌는데 우리가 더 높은 상황이었지만은 예.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번 추세가 타면 지지율이라는 게 짧게는 2, 3주에서 길게는 2, 3달을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고 데드크로스를 드디어 만들었다는 것인데, 앞으로 나아질 구간이 있냐 그러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잠수함 수주도 실패했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분 나고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 믿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 하나 믿고 있는 게 증시인데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 팔자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무너지고 있고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 당분간은 이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럼 이게 불안한 집단이 두 개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하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안해요. 지금. 네, 그럼 두 개 집단이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오르는 것이라는 착시를 빠르게 내려놔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세를 더 길게 유지하거나 우리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민주당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재선거라든지 선관위 특검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힘을 집결시켜야지만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채국께서 물어봤던 질문에서는 약간 비껴나갔는데 만에 하나 누구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일종의 이재명과 디커플링 전략을 펼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인데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또 디커플링 하면 디커플링 하는 대로 더 빠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고.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염원이자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실행해야 되는 차기 대권 혹은 조기 대선 반드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단계까지도 이 엑셀을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박사님. 예. 이게 저는 추락하는 이재명 지지율 끝이 없을 거라 보는 게 굉장히 동맹국에 대한 예우 때문에 공식 발언을 자제하던 미국이 대놓고 그 국무부 차관이라는 거물이 나서서 네. 그 77 입틀막 법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제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까지도 막 나왔거든요. 차관 개인의 SNS뿐만 아니라 국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다 못 참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한미관계에 매우 민감한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야 이거 이재명 정부 저 보수 유튜버들이 쎄쎄라고 하던 거 그냥 흐린 눈으로 못 봐줬는데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돌이킬 수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이 어떤 외교 정책을 쓰거나 또는 정책으로 행동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내놓고 보면 아 그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경고를 했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마두로 체포 전에 그냥 기습작전에서 그렇죠. 체포한 게 아니에요. 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고 너네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하고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서 체포해 가거든요. 이란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국무부의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 정책을 다루는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그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입틀막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수정헌법 1호가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것의 소송을 제일 많이 한 그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사람이 입틀막법을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절대 검열은 안 된다. 이러고 메시지를 발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엊그저께부터 시작된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우려와 제동의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입틀막법의 이 독소 조항 또는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황당함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세대가 1230 세대들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원래 독재 시대에 살던 사람이면 자기 검열을 해도 그게 체질화가 돼 있어서 크게 그게 불편하지 않아. 근데 이 1230 세대는 그야말로 이 디지털 세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난감보다는 스마트폰을 먼저 손에 쥐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대들에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자기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걸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자꾸 머뭇머뭇 그래야 되고 뭔가 좀 다른 이렇게 써도 되나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 이거 며칠 못 가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들이 지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강행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사자의 코트를 제대로 뽑아버린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고 또 지방선거 때문에 종북주사파 이재명 권력이 그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다 지금 억지해놨잖아요. 그리고 다 하반기에 인상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가뜩 어려운 민생의 물가 부담이라는 게 확 또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이 보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추락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민수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손님 실수로 우리가 떡을 먹는 건데 이거 갖고서 우리가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다. 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내부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추세가 확정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 말씀 더 네, 해주시죠. 여기서 뭐 살짝 한마디만 붙이면 장동혁 대표님이랑 저희들이 워싱턴 방미를 했고 그 이후에도 또 방미했을 때 만났던 뭐 플레이치 소장 등을 한국에서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했지 근데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직도 조경태는 시비예요. 이거 제가 한번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 오는 비행기 편에서 네.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근데 이거를 좀 풀을 당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때 안 되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뭐 저희들이 가가지고 잠깐이라도 놀았으면 벌써 기사 뜨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교민이 몇이고. 네. 그런 것들이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내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정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1번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도 아니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요. 첫 번째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1번으로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의 자유, 이 정통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의 차별과 연관이 있게끔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메타, X 등 SNS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들을 또 옥죄는 법안이 되겠구나라고 지금 이건 판단한 것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나온 것은 1차 경고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 X 이용자라든지 구글 이용자라든지 메타 이용자 등이 이러한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이것은 엄청나게 강한 반격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쿠팡 그 이상의 사태가 네,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쿠팡이 가지는 위상보다 미국 내에서 구글이나 메타가 가지는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이건 정말 심각한 외교 문제가 비화될 수 있고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 있습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온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민주당이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성과금이나 월급 일부를 지역 화폐로 받으랍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민주당에 의해서. 그러면 그래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 지역에서 뭐 돈이 돌고 뭐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법안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잠깐 부끄러운데 제가 놓친 법안이 하나 있는데 근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법안을 통과할 거면 국회의원 전원 지역 화폐로 받아라. 청와대 용산의 비서관 그리고 보좌관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사람부터 지역 화폐로 받아라. 그 잘난 지역 화폐로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로 이거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지역 화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거 국채 중에 하나인 것인데 국가 돈으로 찍어내면 국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국가 재정을 흔들 수 있는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지역 화폐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주제가 이걸 줄 몰라서 팩트
체크 또 요즘에 아니, 해봐야 되는데 참 적당히 해라. 적당히 법을 어디까지 바꾸려 그러냐. 지금 기도 안 차네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을 잃으셨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때문에 동탄의 부동산이 뭐 들썩들썩거렸죠. 그 바람에 토호제가 동탄에 급하게 적용되고 뭐 네. 이런 좀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것들은 호남 반도체가 성공할 거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삼성하고 닉스를 다 지금 광주로 갖고 가겠다 그러고 성과금이 나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지역 앞에 발행하면 광주 경기 엄청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황당한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은 그런 수준의 발상이에요. 이게 무슨 전 국민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또는 기업과 시장과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요걸 요렇게 하면은 광주에 돈 좀 풀 수 있겠네. 이런 수준의 발상으로 저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저거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도체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도 제가 얼마나 친기업 정치인인지 아실 텐데 그럼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명확히 말씀드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정경유착입니다. 그냥 정경유착이에요. 이거 제가 삼성전자나 진짜로 할 말을 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경제공동체 뭘로 경제공동체라고 했습니까? 이 없던 단어까지 만들어내서 이게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기업이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호남으로 반도체 공장을 내릴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경유착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정경유착이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정경유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국민의힘의 최고위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이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사회에 기여한 거예요.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소득을 통해서 소비가 창출되고 그럼 이 기업이라는 것은 법인세를 내고 이익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인데 이 기업이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압박이 작은 압박이라도 정치적 압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정경유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권도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니 본인들이 이것으로 어떠한 철퇴를 맞게 될지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도 결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해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올림픽공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청년들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로소 국민의힘이 온실속 화초의 관료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제는 인천 집회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일단 조금 바로 잡으면 국민의힘이 대중 정당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장동혁 대표님과 소수가 대중 정치를 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요. 어제 같은 이제 인천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줬으면 좋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 다 같이 해줄 때 방금 우리 장해찬 최고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으로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것인데 지금은 이제 비록 소수가 움직이기 시작하지만은 아마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변해가는 어떤 그 원인이 될 것이다.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전 국민이 일어서야 되는 때이고 전 국민이 일어서야지만 지금 민주당의 폭주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참정권 침해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를 붐업한다기보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들이
방문함으로써 국민들의 그래도 작은나마 사기를 붙돋아드리고 그리고 용기를 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함께하고 있다. 뭐 김민수가 함께하고 있다. 박대출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힘을 갖고 같이 싸워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좀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동혁 가는데 김민수 간다. 당연히 같이 가야죠. 사실은 이게 우리 당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와 지도부 한 명 한 명이 마치 이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그 지도부의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들까지도 이 지도부의 방향성을 쫓아줄 때 힘이 생기는 것인데 사실 지난 10개월 동안은 대표 갈 길 가세요. 나는 최고위원, 나는 딴 길 가겠습니다. 대표 직진하세요. 나는 우회전, 나는 좌회전.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민주당에 지는 것이다. 좌파에 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냥 당선된 게 아니라 우리들의 공약을 내걸고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공약을 안 지키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그 방향성에서 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했던 방향성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그 패배를 인정한다면 당선된 사람의 방향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들은 네. 떨어져 놓고 왜 우리 노선대로 안 가느냐라고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한테 말하는 건 불복이죠.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선거 불복이죠. 네. 비민주적 행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같은 당 안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어떠한 우리가 내걸었던 가치나 방향성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때 태클을 걸어야죠. 네. 공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태클을 걸어야지. 우리가 공약했던 거 우리가 제시했던 방향성대로 가는데 계속 태클을 걸어. 그럼 이건 지금 결국은 선거 불복인 것이고 비민주적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뭐 이게 지방을 움직이고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110명의 의원들이 같이 한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가 아닐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도 이제 어제 올림픽 인천 집회를 이제 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전했어요. 평소보다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왔죠. 평소보다.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20-30명은 함께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워낙 그런 일이 장동혁 대표 출범 후에 없었으니까 어제 10명 나온 것도 엄청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변동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뉴미디어 정치 시대를 활짝 열었어요. 뉴미디어 정치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뉴미디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110명 거의 대부분은 아직 올드미디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올드미디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올드미디어 프레임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을 이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장동혁 대표가 보고 있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보고 있는 게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들 눈에는 올림픽 공원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눈에는 여러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선거 촉구 집회나 또는 이재명 탄핵 촉구 집회 이런 게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기사를 봐도 아무 의미도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뉴미디어 정치 시대는 메신저들이 활동하는 시대거든요. 메신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으로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메신저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 메신저들이 활동하는 뉴미디어 정치 시대는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 장애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어느 곳에선가 페이스북이 하나 올라오면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 그게 정치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되는 게 뉴 미디어 정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가는 곳, 김민수가 가는 곳이 곧 뉴 미디어 정치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대다수 한 100명 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몰라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힘이 뉴 미디어 정치의 힘이 자신들의 공천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자신들의 당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것들이 표가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식사를 기자분들 5분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인천을 갔었는데 인천에까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올드미디어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네, 거죠. 근데 이게 레거시 언론 중에서도 꽤 큰 언론사 기자였어요. 그래서 기자님들한테 내가 현장을 나와라 하는 거다. 내가 대변인 할 때 기자들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그 나경원 대표를 도우면서 처음으로 기자들을 접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말진 기자들이 찬 아스팔트에서 4시간, 5시간 기다리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정말 훌륭하구나. 대한민국 기자들 내가 알던 거랑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당대회를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이 현장들에 왜 안 나와보냐. 전당대회도 그렇게 나와보던 사람들이 이거를 나와봐야지 알 거 아니야. 어떻게 현장을 나와보지 않고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현장에 우리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가봐야 되는 거다. 길 밖에 우리 애가 아니라도 남의 집 애라도 울고 있으면 나가봐서 무슨 일 있니 묻는 게 사람 인지상정인데 우리 당원들이 왜 길에서 울고 있는데 안 나가보냐. 이게 첫 번째 틀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이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연 올드미디어 저는 한 50%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뉴미디어를 보는 사람도 50%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 미디어냐 올드 미디어냐를 따지기 전에 계산을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늦는 거거든요. 야 이거 나가는 게 나한테 내 정치에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야 이거 나갔다가 극으로 몰릴까. 조선일보한테 욕먹지 않을까. 뭐 조선일보한테 욕먹을까. 이거 비판받을까 아닐까.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장고가 돌아가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민하다 보니까 행동이 늦는 겁니다. 그래.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게 옳은 거면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른 정치로 가는 길이고 바른 정치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지지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제 인천 집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방 도시 아무리 인천이 커도 어쨌든 서울 입장에서 이제 지방 도시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지방 도시에서 벌어지는 재선거 촉구 집회 또 이재명 탄핵 촉구 집회 여기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현장 취재를 전담하는 최재인 PD들어 저녁에 가서 취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취재 한 2시간 하고 나면은 저한테 현장에서 취재 보고를 하거든요. 최재인 PD가 저한테 밤늦게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박사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그 인천에서 그동안 집회를 하던 집회에 장동혁 대표가 나간 거잖아요. 네. 그 청년들이 하던 집회는 평균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던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건 다른 지역도 비슷해요. 뭐 포항에 멸공의 파도가 주최하는 포항 집회도 한 100명 전후가 이제 모여서 집회하고 행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도 그런 건데 그래서 대충 그럴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온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천 명이 모인 거야. 이거 당에서 무슨 조직 동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전혀 없잖아요. 네. 심지어
인천에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2명 있어요. 한 사람이 윤상현이고 한 사람이 배준영인데 이 두 사람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역의 그 인천 지역 국회의원도 안 나왔어요. 전혀 동원이 없었는데 몇천 명의 시민이 그냥 오로지 이걸 또 뭐 이 족보 언론들이 보도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이 뭐 인천 간다는 얘기 짧게 나온 거 말고는 집회 참가하라는 식의 보도는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히 뉴미디어의 힘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려진 것도 장동혁 대표 참석 이후에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엄청난 바이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뉴미디어 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장동혁 대표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그 자리에 함께했던 뭐 신동욱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또 저 의원들도 몇 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뉴미디어 정치의 현장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뉴미디어 정치라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집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진짜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게 언론들에서는 계속 욕만 하던데. 근데 저는 요새 어떤 걸 느끼냐면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당이기도 했지만 어떤 활동이나 뭐 당대표 최고위원 지도부가 어디를 갔을 때 성적표를 기사 몇 개 나왔느냐 이런 걸로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종편에서 다뤄줬어? 조중동에서 온라인 기사라도 써줬어?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야당이 되고 탄핵 정국을 거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의회 일격을 이재명한테 때리고 이 상황이 바뀌고 한 2, 3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23년도에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3년이 지났네요. 3년 사이에는 이제 어제만 해도 기사가 얼마나 호의적으로 많이 나왔느냐가 어제 그 인천 집회 성공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아니 유튜브 쇼츠 조회수 합하면 1000만이 넘고 우리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채널A에서 틀어주고 말고 그 맨날 가발만 쫓아다니는데 그랑 뭔 상관이냐. 이제 이 정치인들의 어떤 활동이나 메시지에 대한 평가의 척도 평가의 기준이 이게 스레드에서 얼마나 많이 확산되느냐. 그리고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3년 사이에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실제 언론사를 거론하면 그럴 것 같고 그 현장 유튜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제 비서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뭐 A사와 B사에서 이 유튜버한테 연락이 와서 영상 좀 쓰겠다. 현장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 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악용할 것 같은데 이게 보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사들에서 또 전화 오면 직접 와서 취재하세요라고 하라고 했다. 그 쥐들이 와서 찍어야지.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언론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유튜브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이 현장이 어떤지 진짜로 궁금하면 카메라 한 대 보내고 팬기자 한 대 보내면 이걸 담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걸 유튜브들 가 있으니까 그 영상 따서 뉴스에 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레거시 언론이 진짜 유튜버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탓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영상이 이쁘게 나갈 것 같으면 이쁜 영상만 편집해서 줘라. 이거 쓰는 것까지 허용하겠다. 예. 그 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족보 언론들이나 이 기성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가 쓴 팻말이 뭐 반말이다, 뭐 천박하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 팻말입니다. 저희 사진 띄워드릴게요. 재명아,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뭐 배재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야당 대표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전 저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박사님. 저거 예. 재명아 때문에 그러죠. 저거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 문화적 그 의미가 사실 있어요. 뭐냐면 이 현대 국가로 이제 그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시민혁명을 거치잖아요. 이 보통 서구가 한 300년간의 시민혁명기를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명예혁명도 있고 프랑스 혁명도 있고 미국 독립전쟁도 있고 그런데요. 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정치가 그 현대화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성역타파 세속화예요. 이거는 정치학 교과서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나와요. 챕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역을 타파하고 어떤 것도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도 성역이 아니다는 것을 선언한 거거든요. 저게 무슨 반말입니까? 이를테면은 클린턴이 대선 캠페인 할 때 상대방이 부시였는데 It's the economy stupid라고 써요. 주요 슬로건이에요, 그게. 야, 이 멍청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후보를 향해서 야, 이 멍청아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도 성역이 아니에요. 국민이 합의하면 고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성역이냐고. 성관이도 성역이라고 할 거면은 글자 한자 토시 하나 못 고쳐야 성역인 거지. 헌법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저 팻말을 통해서 성역 인정하지 않는다. 성역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렇게 해야 청년들과 소통이 돼. 저거는 말이죠. 옛날에 올드미디어 정치인들이 하는 식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고등학생과 싸우지 마시고 저랑 싸우시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 이거 무슨 재미가 있다고 청년들이 그걸 갖고서. 그러니까 뉴미디어 정치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드미디어 프레임에 갇혀 있는 낡은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해를 못해. 그리고 감히 쓸 용기를 못 내. 그동안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던 사람 중에 그래도 제일 젊었던 친구가 이준석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도 저렇게는 못했어. 그거는 겉만 젊었지 속은 여전히 올드해가지고 감히 어떻게 저런이라고 속 꼼짝을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뉴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몸부림이고 부딪힘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미디어 프레임 속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무작스럽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네. 그 기사를 먼저 보고 민주당에서 이걸 막말이니 뭐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품격 없다고 민주당 편드는 인간들이 있다. 이걸 또 막 문화일보 같은 데서 기사를 쓴 거예요. 보나마나 친한계나 대머리 미래 이런 애들이겠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팻말에 무슨 쌍욕이라도 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말고 딴 게 있나? 저거 가지고 이 난리라고? 왜냐하면 민주당과 좌파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입에 담고 설명하기도 싫은 말로 귀태라고 하질 않나. 그 귀태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홍익표.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질 않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쥐랑 붙여가지고 막 이름 부르고 멸칭으로.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뭐라 했습니까? 지들은 진짜 입에 닿지도 못할 인간 이하의 저급한 걸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으면서 제명화했다고 난리를 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김민수 최고위원님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당 문화가 제가 방금 할 말은 다 이미 해주셨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전국 유세 그러니까 집회하고 다닐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 지방 찾았던 게 대구였는데 제가 대구에서 한 2, 3분 연설하면서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고 내려와서 제가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꽤 욕을 먹은 거 아세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재명 뒤에 대통령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만은 보수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줘야지. 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선 넘었다. 이런 말을 실제로 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그래도 대통령 붙여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한 번도 안 붙여요. 그럼 다음에 에이 그래도 붙여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전 그러고 또 안 붙여. 그럼 이제 이게 한 두 번 얘기하다 보니까 얘 말 안 듣는 애구나 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예의가 제 스스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전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좌파 진영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에 있는 중에도 내란수개니, 줄리니 온갖 비하를 하는 것들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대통령님 붙여준다.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을 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레거시 언론 녹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녹화 중에 한 2번이 끊겼거든요. 뒤에 대통령님 좀 붙여달라고. 안 붙인다고? 끝까지 안 붙여서요. 그 편집본을 보면 제가 앞에 호칭 붙이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예 이 이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다 편집을 해서. 근데 이게 원래 1시간 정도 녹화인데 거의 2시간 했나 봐요. 중간에 계속 끊겨서 호칭 좀 붙여달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보수 정치에서 방금 장동혁 대표님께서 이재명, 제명합 한 게 이게 보수의 품격을 운운할 일이라면 본인들이 그렇게 품격이 중요한 사람이면 왜 좌파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이런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할 때 찍소리들을 못했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예의를 갖추지 마라. 본인들이 지금 만약에 자기들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저보다 더 심한 말 했어도 잘했다고 속 시원하다고 사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저것을 품격 운운한다라고 해서 동의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 청년 한 명 연설하는 거 보셨어요? 청년 한 명이 무대에 올라온 거야. 연설을 시켰더니. 그때 장동혁 대표님도 오셨는데 제가 짧게 장동혁 대표님 말씀 인용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명아, 고등학생들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청년 한 명이 올라와서. 근데 제가 너무 웃겨서 진짜로 빵 터졌어요. 빵 터졌는데. 아니 그래야 청년들하고 소통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립박수를 쳤어. 용감하네. 근데 저게 만약에 장동혁 대표님의 발언이 품격이 없고 뭐 어쩌고 하면 거기서 기립박수 친 전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보수 정치인들 정신 차려라. 이거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올드 미디어들이 비판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 진영 정치인들이 이걸 비판했다라고 하면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들이야말로 장동혁 대표의 전당대회 슬로건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에 그 떼야 될 배지들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거 장동혁 대표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민주당과 싸우지 않는 자들 배지를 뗄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주어를 생략했더니 국민의힘 내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싸우긴 싸워. 계속 지도부랑 싸우고 내부에서 싸우고 싸우긴 싸워. 그거를 못 알아들을 정도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알아들은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하고 안 싸우고 내부에서만 싸우는 아니 거예요? 실제 민주당에 전화해서 박덕금 떨어뜨리라고 했던 조경태가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이잖아. 육선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배지 달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조경태 또 의원은 참 당대표님을 윤리위에 제소했더라고요. 네. 본인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제가 건드렸잖아요. 비공개회의에서. 저한테 하셔야지. 왜 바쁜 대표님한테 그래요. 물론 저도 바쁘지만. 아니 좀 제발 좀 정신들을 차려라. 정신들을. 그리고 제발 당원당규 한 번 정도 읽어보길 꼭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당원당규 정도는 한 번 정도 꼭 읽어봐라. 왜냐하면 이 당원당규라는 건 우리 당의 당원들이 동의해서 만든 당의 헌법이요 법률이요 법규이니 다는 못 읽어보더라도 야 내가 이거 해당행위 같은데 하면 해당행위 부분이라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윤리위에 내가 제소될 건이었던 것 같아 하면 윤리위 규정이라도 좀 읽어봐라 제발.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 자랑하지 말고 책 좀 읽어라. 책 좀.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